2024년 10월 금이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고 있죠. 가격은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특히 최고가라는 것은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이 자산을 원하고 있다는 걸 뜻하죠. 오늘은 그렇다면 왜 시장 참여자들이 금을 이렇게나 강렬하게 원하는지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사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뭘 사야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하려면 좀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가 누렸던 대략 30년간의 세상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성장률이라는 좀 이상한 조합의 시대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하는 2%의 물가 목표치를 대체로 만족하면서도 고속 성장을 하던 아주 기묘한 시기였죠. 사실 이런 시기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시기를 그래서 대안정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전에는 어땠나 한번 볼까요? 그 이전엔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까지 세계를 주름잡던 건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계속되는 반복이었습니다. 중동에서 멈추지 않던 전쟁은 석유 파동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경제 전체를 파국으로 여러 차례 몰아넣었습니다. 그렇다면 1990년 이후로 왜 우리 세계가 소위 대안정기로 접어들었느냐 하면 그건 바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소련의 붕괴 그리고 중국의 개방이었는데요. 소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1년 붕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단절되어 있던 소련의 천연자원, 특히 가스와 오일이 서구 유럽으로 흘러들게 되었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중국의 개방이었습니다. 197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은 1992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5억이라는 엄청난 말도 되지 않는 양의 노동력이 세계 경제에 기여하게 되었죠. 자,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1990년 이후로는 그러니까 세계는 러시아라는 화석연료의 큰 공급원 하나를 추가로 얻었고 또 하나 더 해서 중국이라는 큰 공급원 하나를 추가로 얻은 겁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돈을 쏟아부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바로 그랬기에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낮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성장률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었던 인류사의 아주 예외적인 시기가 잠시 빛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안정기는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에 의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와 중동은 화석연료를 담당했고 중국은 노동력을 담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고 미국은 달러를 퍼붓고 해군력을 투사해서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완성했습니다. 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체제 하에서 사람들은 금을 찾을 이유를 그렇게 찾지 못했을 겁니다. 금은 애초에 불안을 먹고 자라는 자산이니까요. 그런데 이 세계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을 받기 시작한 건 사실 좀 되었는데 균열이 눈에 띄기 시작한 시점은 아마도 코로나를 무렵해서일 겁니다. 5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금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지를 5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죠. 미국이 주도하였던 평화는 왜 지금에 와서야 균열이 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려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팬데믹 기간 동안 세계 정부, 특히 서방 정부는 재정 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이 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는 특히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누가 당선되든 이 추세는 되돌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재정 적자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정 적자란 건 뭐냐면 간단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쓴다는 거죠.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더 버는 거죠. 국방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미국은 현재 3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두 번째는 중동, 그리고 세 번째는 남중국 해죠. 국방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인세를 늘리고 부자에게 증세하고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더 물리려고 합니다. 네, 이런 방법은 돈을 더 걷어서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방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와는 반대 방법을 취하는데요.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죠. 혹은 방위비를 더 받으려고 합니다. 취임 즉시 러우전을 끝내고 시진핑과는 잘 지낼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법은 돈을 덜 써서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방법인 겁니다. 하지만 두 방법이 모두 쉽게만 될까요? 결국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인정해야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대두하고 있는 탈세계화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는 우리는 과도한 세계화의 폐해를 걱정해왔습니다. 그런데 보호무역주의와 프렌드 슈어링,
탈중국과 같은 세계 경제의 파편화, 지정학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이제는 세계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탈세계화 또한 인플레이션과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지난 30년 동안 세계가 중국에서 생산해왔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싼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다른 이유는 없죠. 중국에서 생산해서 세계로 뿌린 것이 가장 쌌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상당 부분 갈리지만 최소한 지금 그렇게 시도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혹은 멕시코에서, 혹은 인도에서,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이나 관세 같은 인위적인 돈들이 뿌려지게 될 겁니다. 이 또한 인플레이션을 밀어붙이는 요인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달러가 그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1990년 소련 붕괴 이후 30년의 시대는 그야말로 달러에 의한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달러 경제권에 맞서던 유일한 경제권인 소련은 무너졌고 마침내 달러는 세계를 아우르는 유일한 통화가 되었죠. 제가 말하려는 것은 달러가 너무 많이 뿌려져서 달러가 약해진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통화, 예를 들면 중국의 위안화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뿌려졌으니까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은 달러를 결제 수단으로만 둔 것이 아니라 제재 수단으로 휘둘렀습니다. 비슷한 일은 물론 계속해서 있어왔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그 규모와 수위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3천억 달러 정도를 묶어버렸고 국제 결제망에서도 고립시켜버렸으니까요. 이건 미국과 다른 의견을 가지다가는 더 이상 무역에 참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제3세계 국가들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위안화나 루브라 같은 대체 통화를 통해 무역과 금융의 융통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의미에서 달러가 그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들 국가들은 무역과 금융에서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걸 우리는 탈달러 시도라고 부르죠. 바로 여기에서 금의 가격이 오르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금본위제라고도 하죠. 금을 본위로 한 거래 시스템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투자처로서의 기름과 중국의 매력 상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기름을 말해보죠. 여러분, 골드와 오일은 원자재에서 대표적인 종목 중 두 개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일에는 2000년대 들어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그건 바로 셰일 혁명이었습니다. 짧게 셰일 혁명을 말씀드리자면 땅속 퇴적층에 매장된 천연가스와 원유를 대규모로 추출할 수 있게 된 기술혁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은 그냥 땅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넓디 넓은 석유 매장지로 바꿔치기 하게 된 겁니다. 셰일 혁명에 힘입어서 미국은 무려 러시아와 사우디를 제치고 2018년 원유 생산량 1위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오일 생산량 1위 국가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긴 하죠. 미국은 유류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인데 이제 여기에서 생산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셰일 혁명으로 인한 전체 오일 공급량 증가로 인해 2014년부터 서서히 석유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여왔습니다. 가격 변동성 또한 점점 줄어들었죠. 가령 중동이 사실상 세계 원유를 혼자서 독점 공급하던 1970년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적 사건이었고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도 가격은 전부 하늘을 뚫을 듯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유가 꽤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셰일 혁명을 이끌어냈던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지금 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테고 원유 가격도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원유의 공급처는 적어도 그때보다는 다변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동성과 함께 절대 가격 수준 또한 낮아졌고 트레이더들은 상대적으로 금을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처로서의 기름이 매력을 잃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항구적이냐 하는 데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극복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위기만은 분명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노동인구는 급속히 늙어가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출산하지 않고 있죠. 중국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2000년 초반 혹은 2008년 직후의 중국보다는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인도라는 훌륭한 대체제도 출연했죠. 네, 지난 30년을 거치면서 훌륭한 투자 상품이었던 중국 그리고 오일이 이제는 지금에 와서는 각각의 이유 때문에 매력도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금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금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5번째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어쩌면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마주할 다음 시대는 적어도 다른 형태의 팍스 아메리카를 마주할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좀 종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세계 정부의 지나친 재정 지출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높아지고 있는 무역 장벽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탈세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말씀드렸죠.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는 달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셰일 혁명과 늙어가는 중국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는 지난 30년간은 다른 훨씬 더 불확실하고 갈등이 많아진 세계입니다. 이번 북한은 무려 만여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시켰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확실히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11월에도 예정되어 있는 빅 이벤트 2개가 있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입니다. 이 공격 수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따라 세계의 혼돈은 가늠할 수 없이 극심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이 비교적 예측 가능한 정책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그 이후의 정세를 예측하기를 아예 어렵게 만들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약속한 관세 인상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건 역시도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세계 무역에는 아마도 방해되는 쪽으로 길을 마련할 겁니다. 이런 요인들도 분명히 사람들이 금을 손에 넣고 싶어하는 이유로 작용할 거라고 예측이 돼요. 네, 여기까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왜 지금 2024년 10월 금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 때, 불안할 때, 그럴 때 변하지 않는 것을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금인 거죠.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면 종이 지폐가 솔직히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은 2024년 10월 현재 계속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고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해설에는 별로 의미가 없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설만 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말해야죠. 그리고 틀리더라도 확신을 말해야 됩니다. 지나간 일은 어떻게 설명해도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 우리는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실 제 채널에서 금 이야기를 한 건 꽤 오래됐습니다. 2번 정도 다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는 금이 아니라 바로 이 자산, 그러니까 은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상을 아마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귀금속 계열인 금과 은은 일정 비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특히 귀금속 가격의 상승 시기에는 은의 상승폭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금을 지금 사야 돼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자산은 이미 매력을 많이 잃은 상태이거든요. 마지막에 사서 가격 상승을 조금 누릴 수는 있겠지만 많은 차익을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금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금을 미리 사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은을 생각하는 게 여전히 좋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은도 지금은 많이 올랐죠. 2012년 이후의 최고가를 얼마 전 드디어 회복했습니다. 이대로 오름세를 유지할까요?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서는 하지 않았던 한 가지 말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바로 오일, 크루드 오일 이야기인데요. 아니, 네가 셰일 혁명 때문에 오일의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의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리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3일 만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해 겨울을 넘기지 않고 끝날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벌써 2년을 넘겨 3년째를 바라보고 있죠.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리라고, 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들은 지금 클라이맥스일까요? 적어도 중동의 전쟁은 지금이 클라이맥스는 아닌 것 같아요. 11월이죠.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닥쳐오는 겨울에 우크라이나나 중동이 아닌 제3의 지역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이제는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 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의 시대, 오일은 아무리 시간이 흘렀지만, 또 셰일 혁명이 일어나서 전체 공급량이 늘었지만 여전히 핵심 자원임에는 분명합니다. 역시 금과 은에서 은을 추천했던 논리로 상대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드와 오일의 상대 가치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최근 골드 가격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오일은 상대적으로 가격을 계속 횡보를 거듭했기 때문에 기름 1배럴당 달러 기준 상대 가격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는 무관하게 세계는 발전하는 AI 기술 때문에, 또 세계 각지의 분쟁 때문에, 또 발전하고 있는 인도, 동남아와 같은 신흥국들 때문에 점차 에너지에 목말라하게 될 겁니다. 기름 가격 지금 절대로 비싸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에너지 부족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으로 에너지를 갈망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예측보다 훨씬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은광 주식의 경우에는 조정이 있을 때 매수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 화석연료 에너지 주식에는 지금부터 모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어째서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계는 지난 30년간의 세계와는 다르다라는 것이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논리입니다. 세계가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을 살 것인가, 아니면 금이 아니라면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드려봤어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이번에는 영상이 좀 간격이 있었는데요. 제가 뭐 하느라 놀고 그랬던 건 아니고 출장도 가고 일도 하고 채널 계획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느라 좀 뜸했습니다.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매일 아침마다 투자 뉴스레터 써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국제, 국내 뉴스들과 핵심 차트들, 물론 무료로 확인하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주소는 댓글 첫 번째에 고정해뒀으니까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